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들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5개 이슈 뽑아봤습니다.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외국인이 정말 돌아온 걸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입니다. 사실은 부장님, 저희 이 초입부터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단단한 상승세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돌아와야지 갈 수 있는 주가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셨던지라 지금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그 초입이 맞는지 조금 더 탄력을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리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지난 저점에서 10%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하방으로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죠. 제 기억으로는 오늘 1312원대 정도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 주말 지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포함해서 한 2,800억 이상, 3,000억 조금 안 되게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지만 매도세가 현저하게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 IT 관련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소매 판매 관련된 그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고 침체로 갈 것이다 생각이 많았지만 소매 판매가 지표가 미국 시장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소비를 어느 정도 괜찮게 하네.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네. 네, 굉장히 과열은 아니지만 최근에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과열을 띄었던 소비가 다소 좀 주춤한 면은 있는데 네. 소매 판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소매 판매를 우상향해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IT 제품에 관련된 소비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시켜준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낙폭과대 관련된 반도체가 지난주부터 괜찮았고요.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하반기에 빠질 거로 생각은 되지만 일부 이제 인텔이 CPU를 가격을 올리겠다. 그건 수요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원가율이 상승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가격을 좀 올리는 가격 전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TSMC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줬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TSMC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좋다 보기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탑티어이기 때문에 이 회사만 좋고 나머지 회사들은 좀 주춤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으로 좀 지켜야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확실히 이제 한 4천억 가까이 이제 코스피를 사고 있는 국면이 보이죠. 맞아요. 물론 그 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지수 쪽에 대한 상방 배팅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10% 이상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온 점에서는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기술적인 낙폭과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던 증권업종도 올라오죠. 건설업종도 올라오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장주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올라오죠. 조선업종도 최근에 조정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셌던 강했던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은 오히려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 낙폭 과대했던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는 증권,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건설, 조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낙폭 과대 관련된 이런 컨센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지표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섹터의 중심으로의 오늘 상승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이 수요 감소를 감안해서 내년에 이 자본 지출을 25% 줄일 수도 있다는 해외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본 지출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됩니다. 비트 그로스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출하락을 적게 내면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내년 정도부터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한 6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PBR 0.9배 이하로 내려갔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까지 일단 PBR 1배 미만에서는 역사적 구간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던 매수다.
그렇게 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서는 최근에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가장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대형 IT잖아요, 부장님. 이 가장 강한 매수세가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무를까요? 아니면 다른 낙폭 대형주? 아니면 그 하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어디로 그 다음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를 위시한 쪽에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리면서 다른 업종들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네.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리면 이제 수급이 빨아들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블랙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뭐 전방위적으로 약간 수급들이 약간 분산되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들이 별로 안 팔아주고 외국인이 산다 그러니까 주가가 괜찮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담은 좀 있습니다. 2,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1차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또 쉬어주는 경우라면은 어떨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크로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은 결국은 투자 설비 이런 것들을 지연 내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네. 소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좋은 모멘텀은 아니죠. 그렇죠. 예, 설비를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만드는 어떤 그런 생산업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실적이 방어되거나 좋을 수 있지만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입장에서는 장비라든지 소재 쪽은 사실은 세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해성 DS 같은 최근에 패키지 기판 업체도 오늘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기대감이 너무 높았나 봐요. 가이던스 대비는 좋게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 대비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동 DS도 그렇고 한미 네. 반도체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도 좀 부진한 분위기는 다소 반도체주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구간에 상당히 부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가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별로 못 움직이고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 네. 의아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환율 이슈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주가를 좀 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를 더 내심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컨센 대비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패키지 기판 PCB 업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CB 업체들은 지금 이제 설비 관련된 뭐 증설 이야기를 많이 이제 꺼내놨잖아요. 근데 증설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PCB는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풀캡화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이 분기 단위의 풀캡화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뭐 50% 이렇게 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컨센을 비딩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내고 실적이 냈지만 시장은 더 많은 기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 또 환율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아쉬운 쪽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되면서 조금 실적이 이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춤한 부분인데요. 근데 장기로 보면 어쨌든 캐파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로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아마 지금 FC BGA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가 한 2026년 정도 되면 조금 꺾인다. 그 전까지는 꺾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판 쪽은 오히려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캐파가 물량이 늘면서 간다는 점에서는 지금 조금 주춤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겠군요. 대형주부터 소부장까지 반도체주에 대한 이슈 점검을 먼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입니다. 오후장의 자리가 좀 애매해서 두 번째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행자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800달러니까 100만 원 정도 수준이 네. 되는데요. 아침에 강했다가 오늘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제가 조금 전 보고 오니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재료의 무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하루짜리로 이렇게 끝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면세한도 상향은 사실은 면세점에 상당히 좋은 호재이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호텔 신라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그다음에 뭐 JTC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성수기를 앞두고 높은 환율 때문에 백화점보다 면세줄 관련된 가격이 뭐 더 높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환율이 이제 뭐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역시나 올해 상반기에 뭐 면세점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만 이제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계속 더블링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가. 네. 그래서 글로벌리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면적인 거리두기나 뭐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일본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열리기 시작하고 중국도 지금 새로운 어떤
항공 노선을 좀 연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여행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또 부담이 되죠. 네.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해외 쪽이 열렸을 때 초기에는 뭐 가격 불문하고 가겠다는 사람의 수요가 몰리겠지만 이제 그런 수요가 1달러 한번 지나가고 나면 추가적인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수요 관련된 티켓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호텔 가격이나 비싸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그 수요가 이제 잠깐 반짝 굉장히 몰리다가 그 뒷단에 다음 분기 이렇게 계속 갈수록 이 수요가 과연 유지가 되느냐의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려다가 좀 멈칫하고 조금 길게 멀리 가려고 했던 수요가 좀 짧은 대로 좀 줄이자. 네. 약간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5월 달 정도 기준인가요? 보면은 뭐 하와이 쪽이나 이런 데 가는데 항공료만 두 명이서 뭐 700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항공료만. 항공료 네, 많이죠. 그리고 뭐 하와이 같은 네. 경우도 호텔 숙박비가 한 3, 40만 원 정도 했던 숙박비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하와이 쪽 현지 호텔들을 리모델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까지 리모델링하고 가격을 다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뭐 2명 정도 가면 한 2천만 원 정도 써야지 하와이 뭐 한 4박 5일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수요가 것까지 확 치면은. 늘기는 좀 힘들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4인 가족 기준이면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먼 거리 여행을 못 가고 뭐 짧은 동남아라든지 뭐 최근에 배낭, 뭐 다낭 같은 경우가 베트남 다시 조금 열리는데요. 뭐 그렇게 좀 짧은 구간, 일본 구간 이런 정도 조금 몰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수요가 지속되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 면세점 쪽은 역시나 그렇고 또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더 울리는 가면서 올해 뭐 겨울에 다시 이제 좀 재확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이제 상단을 제한시키는 올라올 때 또 많이 물려있는 주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대가 다소 좀 단단하더라고요. 리바운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팔고 좀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또 놓여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수요 관련된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다소 좀 윗꼬리를 달거나 보수적인 한번 투자적이든가 그러지 싶습니다.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세점 가격은 일단 더 좋게 실적은 나올 것 같고요. 면세점 기준으로 봐서는 분기 단위로 2분기가 1분기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호텔 수요가 굉장히 좋죠. 그건 좋죠. 그런 부분들 호캉스 많이 때문에 하니까요. 네. 실적단은 꺾이지 않고 아마 우상향 계단식의 호텔신라 나올 것 같아요. 천천히긴 하지만 방향은 우상이라 본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길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되긴 하지만 오늘의 재료가 무언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조금은 무리일 것 같네요.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를 볼 건데요. 오늘은 이 측면에서 볼게요. 워낙 플랫폼주가 강하게 오늘 올라오는 구간인데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앞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루에 툭 튀었던 것처럼 낙폭과대로 이제 슉 모으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뭐 리포트에 그 뒤에 써인 내용처럼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수요가 의미 있게 몰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DB투자금융, DB금융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실성이 높다라고 리포트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미래에셋 쪽의 리포트를 읽어보면 더 부정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아직도 애널리스트 사이에 견해가 많이 엇갈립니다만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놓고 보면 시장은 낙폭과대 업종의 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공이 이제 그런 낙폭과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네. 실적만 놓고 본다면 2분기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다소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북 재팬 연결 편입으로 콘텐츠 부분 매출 호조는 예상되지만 이익 기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 광고 시장 침체 때문에 서치 플랫폼도 전년비 성장률이 9.8%로 감소하면서 전분기가 12%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본다면 성장폭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죠. 거기다가 커머스 수익성 개선 지연에 따라 OPM 마진율도 16.8% 정도 그칠 겁니다. 아마 뭐 기존에 뭐 18% 이상 추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좀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물론 뭐 16% 정도 상당히 뭐 그 제조업에 비하면 굉장히 뭐 성공적이고 굉장히 뭐 높은 이익률이긴 합니다만 이 플랫폼 사업들은 워낙 성장률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PER도 뭐 30배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30배입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잘 줘도 24,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조금은 PER이 부담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이게 뭐 굉장히 지금부터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자상거
거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장 둔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광고 시장도 아마 광고비 집행 정도 자체가 대부분 다 조금 하향 조정될 네네.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추정치 대비 컨센서스가 대부분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이 아까 올해 기준으로 30배,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4,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DB금융 같은 경우는 그 정도라면은 좀 저점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24배 정도까지 내년 실적 기준 PER이 밸류에이션까지 와서 하단 정도에 놓인 건 맞지만 과거에 광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2018년도에 수익성 저하가 됐을 때에는 PER이 18배까지 빠졌다. 와.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아마 영업이익률의 연속적인 개선,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연속적인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가 확인될 때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미래에셋 쪽에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 그냥 단순히 싸다, 많이 빠졌다고만 해가지고는 뭐 30배, 25배 되는 섹터를 성장률이 다소 조금 둔화되는 국면에서 과감하게 지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주가 오늘 움직입니다. 가격을 무기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데 다음 네 번째로 저희가 키워드로 둔 이 은행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 주실까요? 궁금합니다. 이쪽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될지요? 오늘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플랫폼주랑 조금은 시선을 다르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기억으로 하나금융투자도 불과 한두 달 전에 한 5만 원 선 언저리까지 갔던 게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요. 맞아요. 뭐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금융 부분의 민생 안정 대책에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아마 원금 감면이라든지 저리 대환 등의 상환 부담 조정이라는 점입니다. 열어서 전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부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정책 자금과 기금만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의 고통 분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네요. 거기에 따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9월 달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유예 만료 후에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90에서 95% 정도 연장해주는 제도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금리 대안대출 전환, 그 저소득자 대상 금리 우대 상품 활성화, 가계 취약자 수의 어떤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상품 출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당장의 어떤 지원 규모의 많고 적음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이 더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라든지 개인 취역 계층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단순하게 한두 달 뭐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런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좀 부담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은행 같은 경우에 JP모건 같은 경우도 어닝 실망감에 주가가 크랙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1%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물린 것 때문이지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T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은 주가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융당국 권고 추가 충당금을 제외하면 실질 경상 순이익은 전체 은행주들이 한 6조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8.5%나 성장합니다. 대손 충당을 많이 쌓아라 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 권고안을 만약에 빼고 본다면은 오히려 8.5% 증가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은 금당에 따라서 평균 PBR이 0.3배까지 빠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충분히 리바운딩 가능한 주가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은행주의 경우에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만약에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거나 빠지게 되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좀 길게 보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1년, 2년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워낙 빠져있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조금 모아가면서 길게 보는 것도 괜찮고 연말에 배당 관련된 이슈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긍정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볼게요. 지수가 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이 안에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약바이오 하반기에도 좀 안정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직 시장이 조정이 끝났다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한 2,400포인트 정도의 1차 저항이 있고,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2,400포인트를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는 2,6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네. 지금 기술적인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방도 그 증권사가 2,050포인트가 바닥이다라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상하방이 다 열려 있다 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국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낙폭 과대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일부 해외 쪽에서는 이미 내년 1분기, 그러니까 3월부터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패드워치 쪽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기대 네. 인플레가 빠지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어떤 인플레가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내년에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걸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주가 관련된 부분들은 리스크가 좀 남아 있고,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어떤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 좀 경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쉽니다. 왜냐하면 낙폭 과대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했기 때문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경기 방어주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많이 이제 만연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원가율이 워낙 낮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인플레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꼭 먹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MO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나 전통 제약주, 그리고 뭐 코로나 걸리면 뭘 먹어요? 콜데온 같은 거 먹잖아요. 짜먹는 감기약. 맞아요. 한피린도 먹고 뭐 다이네롤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작년 8월인가요? 코로나 걸렸을 때 콜데온 쪽쪽 짜먹었거든요. 한 8일 정도 짜먹었어요. 괜찮으셨나요? 예, 그래서 거기가 대원제약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감기약 같은 쪽에 수요가 만약에 다시 한번 약간 리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런 쪽의 제약주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하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된 전통 제약주 중에 이렇게 실제 많이 팔리는 쪽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부장님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역시 뭐 호텔신라 좀 길게 네.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도 그래도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면세점 관련 쪽은 어쨌든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빠지긴 좀 힘듭니다. 전면 봉쇄가 아니라면은 아마 그 반도체 관련된 이쪽에 면세점 쪽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호텔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놓고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살 수 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만 6천 제시해 드리는데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